낯선 땅에 홀로 버려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분 손은 정말 따뜻했죠. 모두가 비웃었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제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차가운 눈보라는 이제 끝났어요. 한국에서 찾은 이 따뜻한 봄날이 꿈만 같아요.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발트해의 바람 소리를 기억합니다. 영하 3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던 에스토니아의 겨울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낡은 목조주택,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 그것이 제가 23년 동안 마주했던 세상의 색깔이었습니다. 회색 그리고 짙은 검은색뿐이었죠. 평생을 남의 집 청소부로 일하며 갈라진 어머니의 손등처럼 제 미래도 거칠고 메말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지구 반대편 한국의 남쪽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빛 멸치대가 튀어오르는 윤슬이 보이고 코끝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맴돕니다. 믿어지시나요?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건 그날 숲속을 덮친 폭설과 우연히 마주친 한 한국 남자 그리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할머니의 투박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도 차로 4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딴 시골 마을,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1년 중 절반이 겨울인 그곳에서 저는 호텔이라기보다는 여인숙에 가까운 낡은 숙소의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말이 좋아 관리인이지 장작을 패고 객실 시트를 빨고 변기를 닦는 잡일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월급은 고작 400유로, 하나로 6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로 나가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동전 몇 립뿐이었죠. 제게도 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구석에 방치된 조율이 엉망인 피아노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을 들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만큼은 배고픔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피아노 칠 시간에 장작이나 더 패라는 주인의 고함이 제 연주를 끊어놓기 일쑤였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된 날 숙소에는 손님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배낭여행객 강태준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의 자작나무 숲을 사진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죠. 결국 제가 길 안내를 맡아 함께 낡은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아웃이었습니다. 차 바퀴는 눈 구덩이에 빠져 헛돌았고 엔진마저 굉음을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차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기온은 순식간에 떨어졌고 차체는 눈에 파묻혀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싶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태준 씨는 자신의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소피야, 걱정 마요. 구조대가 올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서툰 영어 발음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초코바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저를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한국 남해라는 섬에서 멸치 액젓 공장을 하세요. 성격은 불같으신데 손맛은 한국 최고예요. 나중에 꼭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요. 그 집 마당에 장독대가 1000개도 넘거든요. 봄이 되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당신이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빛났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듣는 한국의 남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서일까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태준 씨는 계획을 바꿔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마을을 산책하고 낡은 피아노 앞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 피아노를 쳐야 할 손이에요. 걸레질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내가 나중에 꼭 당신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그는 제 목에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다려줘요, 소피야. 금방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떠나고 한 달 동안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자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사고가 났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저 여행지에서의 하룻밤 추억이었을까? 가난한 시골 여자를 놀리고 간 걸까?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흑박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나른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읍내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많은 저희 마을에서 미혼모, 그것도 외국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는 죄인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저를 내리치셨습니다.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니? 그 가난한 살림에 애까지? 당장 나가. 애를 지우든지 집을 나가든지 해. 동네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좁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사셨으니 딸이라도 평범하게 살길 바라셨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남긴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깔 곳은 없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500유로가 전부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태준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배는 점점 불러올 텐데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태준 씨가 보여줬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댁 마당이라며 보여준 장독대 사진. 그 사진 귀퉁이에 희미하게 주소가 박힌 택배 상자가 찍혀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경상남도 남해군 멸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해 멸치 명인을 검색하니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50년 외길 인생, 남해의 억척 할매 박말순 명인. 기사 속 사진에 나온 할머니는 깐깐해 보이지만 어딘가 태준 씨를 닮은 눈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삐뚤빼뚤한 한국어로 제 사정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소피아입니다. 태준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깔 곳이 없습니다. 편지 안에 태준 씨와 찍은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동봉했습니다. 국제우편을 보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혹시나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싸구려 호스텔에서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어느 날 모르는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 톤이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급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통역이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 짐 싸라. 비행기 표 보냈다. 내 핏줄을 남의 나라 객지에서 굶겨 죽일 수는 없다. 당장 와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기꾼 아니냐는 의심도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핏줄이라는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제 불확실한 미래처럼 몽글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막상 저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지? 태준 씨가 저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남해는 아름다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회색빛 얼음 바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버스 터미널에는 사진 속 그 할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몸배 바지에 낡은 조끼를 걸친 모습이 무서워 보였습니다. 저는 잔뜩 움츠러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던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한 제가 신기한 듯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욕봤다. 그 먼 데서 오느라 욕봤어. 배는 뭉치지 않더나? 사투리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캐리어를 낚아채듯 들고 앞장서셨습니다. 퍼뜩 따라온나. 밥 먹자. 할머니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태준 씨 말대로 수백 개의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사열을 받는 병사들처럼 웅장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멸치 젓갈 냄새가 진동했지만 역하지 않고 묘하게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여기다. 아랫목 따뜻하게 데워놨으니 짐 풀고 씻고 나와라. 할머니가 내어주신 방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풀 먹인 하얀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뜨끈뜨끈해서 얼었던 몸이 노곤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추운 방과는 차원이 다른 따스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상을 차려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과 생선구이였습니다. 빨간 양념이 낯설었지만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덧 때문에 며칠을 굶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해주신 밥은 술술 넘어갔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툭 숟가락 위에 큼지막한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물어. 혼자 먹는 거 아니다. 아기까지 둘이 먹는 기다. 홀몸도 아닌 기 깡다구 하나는 좋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준 씨가 나와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골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장독대를 닫고 멸치 건조장에 나가셨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들어가 쉬라. 먼지 마신다. 호통을 치시니 저는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시골 동네라 소문은 LTE급으로 퍼졌습니다. 박신의 집에 외국 처자가 왔다면서? 배가 불렀던데 애 아빠는 누구라니? 태준이 그 녀석이 유학 간다더니 사고 친 거 아니가? 눈파란 며느리라니 말이나 통하겠나? 쯧쯧. 동네 우물가나 마트에서 저를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왔나? 팔려왔나봐 같은 모욕적인 말도 들렸지만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멍들 것처럼 아팠습니다. 태준 씨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 텐데 그는 여전히 연락두절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태준 씨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출장 갔다 카더라. 바빠서 연락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할머니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준 건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읍내 5일장에 갔다가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말은 할 줄 아나? 어디서 왔니 너? 태준이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혼자 왔나? 제가 우물쭈물하며 당황해하자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주변 상인들에게 떠들었습니다. 저기 박씨 할매도 참 근본도 모르는 외국 애를 들이고. 태준이가 미쳤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나 들고 있던 파단을 아주머니 좌판에 내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여편 내가 주둥이 함부로 안 놀리나? 내 손주 며느리다. 귀한 내 새끼한테 말 함부로 하면 이 파단으로 입을 꿰매버릴 끼다. 할머니의 서슬 퍼런 고함에 시장통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박말순 명인이었기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제 손을 잡고 시장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잡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죽지 마라. 네가 죄지었나? 내 손주 며느리고 내 증손주 가진 귀한 몸이다. 어깨 펴고 댕기라. 누가 뭐락하면 내 이름을 대라. 알겠나? 저는 그 길로 할머니의 등 뒤를 따라오며 펑펑 울었습니다. 타국에서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어머니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내 편. 그 투박한 사랑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배는 점점 불러오고 남해의 벚꽃이 지고 유채꽃이 만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며 할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건 못 들게 하셔서 멸치를 선별하거나 장독대를 닦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비키라고 소리치셨지만 제가 꼼꼼하게 장독을 닦아 윤을 내는 걸 보시고는 슬며시 웃으셨습니다. 손끝이 야무지네. 외국 애들은 덤벙대는 줄 알았더만.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신 사이 저는 집 안청소를 하다가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중 자개장 밑 구석에 떨어져 있는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이는 할머니 이름이었고 발신이는 국군 수도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태준 씨는 군대 문제도 해결됐다고 했는데 국군병원이라니? 군대에 간 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소피야, 네 거기서 뭐하노? 할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달려와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듯 뺏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사색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할머니는 황급히 편지를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병원이라니요? 태준 씨 어디 아파요? 다친 거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소피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태준이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태준 씨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데려오기 위해 입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자원 입대를 했다는 것, 그리고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신경을 다쳐가 걷지 못할 수도 있다 한다. 지금 병원에서 수술만 3번째 받고 누워있다. 지가 오지 말라 했다. 병신된 몸으로 니한테 짐 되기 싫다고. 니 한국 오면 돌려보내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아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준 씨가 연락을 끊은 게 변심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다니.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홀로 병실에 누워 저를 밀어내려 했을 그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화를 내듯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손자를 지키고 싶은, 그리고 저를 배려하고 싶은 할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저 갈래요. 태준 씨한테 갈래요. 안 된다.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 보면 네가 더 괴로울 기다. 그냥 에스토니아로 돌아가라. 내가 비행기 표 끊어줬구마. 애는 네가 키우기 힘들면 내가 키워줄 테니.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 가야 해요. 다리요? 상관없어요. 제가 다리가 되어주면 돼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제 뱃속에 이 아이도 있고요. 제발요 할머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낡은 몸배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태준 씨가 눈보라 속에서 저를 지켜줬듯이 이번엔 제가 그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제 울음 섞인 호소에 할머니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낯짝이라도 봐야 끝이 나지. 내일 첫 차로 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남해의 밤바다가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댕그랑거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 안 쓰는 물건들을 쌓아둔 창고 쪽에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천막에 덮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태준 씨가 어릴 때 치던 것 같았습니다. 홀린 듯 다가가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습니다. 띵 마이너스. 조율이 틀어져 약간은 불안하지만 청명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마을 회관에서 몰래 치던 그 소리. 가난 때문에 묻어두었던 제 꿈.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 소리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제 인생의 진짜 승부를 걸어보기로 말입니다.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과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다시 찾은 피아노라는 희망을 품고요. 내일이면 태준 씨를 만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강한 엄마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와 저는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버스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불안한 심장 박동과 엇박자를 이루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평생 멸치를 다듬고 장독을 닦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거친 손의 온기가 떨리는 저를 근근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한숨을 푹 쉬셨다가도 제가 쳐다보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굳은 살 박인 엄지로 제 손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무언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도중에 내려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5시간의 이동 끝에 도착한 국군수도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를 지나 505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6인실이었지만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가 쪽 침대 그곳에 태준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토니아 공항에서 헤어질 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소피아? 할머니? 태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가 이내 이불을 황급히 끌어올려 자신의 다리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왜 왔어요?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처절한 자존심, 그리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비참함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이문디자스가, 처자식이 말리 타국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꼬라지냐? 네가 그러고도 사내놈이가. 할머니의 호통에도 태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나 좀 봐요. 네. 나 소피아예요. 당신이 눈보라 속에서 구해준 소피아라고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던 그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소피아. 나 이제 못 걸을 수도 있어. 평생 휠체어 타야 할지도 몰라. 짐 되기 싫어. 너 아직 젊잖아. 좋은 남자 만나서. 저는 그의 입을 제 손으로 막았습니다. 입술의 떨림이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런 말 마요. 당신 다리 사랑한 거 아니에요. 눈보라 속에서 날 지켜준 당신 마음, 그 따뜻한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못 걸으면 내가 업고 다닐게요. 내가 당신 다리가 될게요. 저는 그의 손을 끌어 제 나온 배에 갖다 대었습니다. 태동이 느껴졌는지 태준 씨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느껴져요? 우리 아기예요. 아빠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어떡해요? 우리 셋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태준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눈물로 젖어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달라졌습니다. 삶을 포기한 듯 했던 눈빛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지독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는 그를 보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근처에 달방을 얻어 지극정성으로 사고를 고아 나르셨습니다. 저도 만삭의 몸으로 태준 씨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3개월 뒤 태준 씨는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남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찾은 남해의 바다는 전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늦여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겨울 하늘과 남해의 푸른 하늘, 그 넓은 세상처럼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손주 재롱에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었고 태준 씨는 아빠가 되었다는 책임감에 더욱 열심히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외국인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더 지독하게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단어를 외우고 EBS 방송을 보며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일상 대화에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고 구석에 있던 그 낡은 피아노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율사 아저씨를 불러 고치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를 재우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남해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독대를 닦던 할머니가 마당에서 걷기 연습을 하던 태준 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가 입을 딱 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가락에 귀신이 붙었나? 어찌 이래 소리가 곱노? 태준 씨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당신 정말 대단하다.
이 재능을 왜 썩히고 있었어? 그 응원에 힘입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주부 장기자랑 대회에 나갔습니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누구보다 화려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제 연주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100만 원보다 더 기뻤던 건 저 외국인 며느리 피아노 진짜 잘 친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며 수군대던 시선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읍내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된장 공장 한 편을 개조해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소피아의 피아노. 처음엔 동네 꼬마 2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옆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멸치 액젓과 된장은 정말 맛있었지만 판로가 문제였습니다. 시골 장터나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전부였죠. 저는 제 장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IT 강국이라 저도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할머니가 장을 담그는 영상을 찍어 편집하고 배경음악으로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깔았습니다. 피아노 선율에 숙성되는 명품 된장. 이 독특한 콘셉트의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의외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와, 된장 만드는 영상이 이렇게 우아할 일인가요? 피아노 치는 외국인 며느리라니 너무 멋져요.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이 들어왔고 택배 물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택배 송장이 줄줄이 나오는 프린터를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게 다 돈이가? 세상 천지 별일이다. 앉아서 돈을 버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태준 씨도 제 성공에 자극받아 수산물 가공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태준 씨, 저, 그리고 하늘이. 우리 가족은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난과 편견을 딛고 일어선 우리의 삶에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 비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촌계장인 김 씨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꽤나 힘 좀 쓴다는 유지였는데 평소 할머니가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어촌계 회비니 발전기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려는 걸 매번 거절해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이 방송을 타고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우리 집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번들거리는 가죽 구두를 신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낯선 양복쟁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요즘 돈 좀 만진다며? 동네 경사야 경사. 김 씨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장독대를 툭툭 쳤습니다. 할머니가 멸치를 다듬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볼 일 없으면 가라. 바쁘다. 그러자 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좋게 말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네. 여기 이분들이 군청 위생과에서 나오신 분들이다. 민원이 들어왔어, 민원이. 외국인이 불법으로 식품 제조하고 허가도 안 받은 시설에서 인터넷 판매한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태준 씨가 목발을 짚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계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다 정식으로 영업 신고하고 세금 내고 하는 겁니다. 불법이라니요? 김 씨는 태준 씨의 불편한 다리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 사장, 다리는 좀 괜찮나? 근데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 이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식품 제조? 이거 시설 기준 위반인 거 몰라? 그리고 저 외국 여자 보건증은 있어? 취업 비자는 제대로 된 거야? 그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장을 담그는 건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따지고 들면 시설 기준 미달인 부분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김 씨는 그걸 노린 겁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장독대 하나하나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판매 중지입니다. 전량 압류 조치합니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고 내 새끼 같은 장들이다. 손대지 마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장독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할머니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자 태준 씨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태준 씨의 목발을 발로 툭 찼습니다. 태준 씨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태준 씨.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태준 씨를 일으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태준 씨의 얼굴, 분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넘어진 태준 씨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협조 좀 하지. 어촌계 발전 기금 좀 내고 수익금 30% 우리 조합 쪽으로 넘기면 내가 다 알아서 막아줬을 거 아니냐?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그것이 본심이었습니다. 돈. 우리가 번 돈을 가로채겠다는 검은 속내.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리셨습니다. 에이, 천벌을 받을 놈들. 내가 네 놈 속을 모를 줄 알고.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스르르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씨와 공무원들은 할머니가 쓰러지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지만 김 씨는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쉬하지 마. 아무튼 내일까지 시설 철거 안 하면 고발 조치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가자. 그들이 떠나고 난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과 엎어진 된장,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할머니가 실려가는 동안 저는 멍하니 붉은 딱지가 붙은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던 평화로운 마당은 이제 출입금지 테이프로 칭칭 감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태준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병신이라서 그놈한테 무시당하고. 할머니까지.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해하듯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렸지만 제 속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충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품절 처리를 해야 했고 이미 받은 주문은 취소하고 환불해줘야 했습니다. 환불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왜 취소해요? 사기 아니에요? 신고할 겁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위생불량 업체 할머니 감성팔이 사기꾼 외국인 며느리 앞세워 돈 벌더니 꼴 좋다. 김 씨가 풀었는지 모를 악의적인 소문들이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엘레나의 피아노, 박말순 명인의 된장.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을 대동하고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어이 강 사장. 생각 좀 해봤어? 내가 어제 말한 조건 수익금 50%로 올릴게. 지금 당장 도장 찍으면 내가 군청에 말해서 영업정지 풀어줄 수도 있어. 어차피 할매도 쓰러졌고 너 혼자서 감당 안 되잖아. 내가 인수해서 관리해줄 테니까 넘겨. 그는 아예 대놓고 공장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장독대를 저 사기꾼 같은 놈에게 넘기라니요. 죽어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 넘깁니다. 나가세요. 태준 씨가 목발을 짚고 소리쳤지만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친구가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지금 니네 공장 불법 건축물이라 강제 철거 대상이야. 내가 지금 포크레인 안 부른 걸 다행으로 알아. 그의 뒤에 있던 덩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쪽에 있는 제 피아노, 천막으로 덮어둔 그 피아노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이건 뭐야? 땔감인가? 이런 쓰레기부터 치워야겠네.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달려나가 피아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제 꿈이고 태준 씨와의 약속이며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하나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소피야. 태준 씨가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덩치가 그의 목발을 낚아채 던져버렸습니다. 태준 씨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김 씨는 쓰러진 우리 부부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들었어야지. 내일까지 시간 준다.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이 집구석 불도저로 밀어버릴 줄 알아. 그들은 태준 씨의 목발을 짓밟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방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붉은 딱지가 붙은 장독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태준 씨의 다리는 꺾였으며 제 피아노는 모욕당했습니다. 법도 공권력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눈보라 속에 갇혔을 때보다 더 춥고 무서웠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가 힘만 있었어도.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그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감싸쥐고 깨진 장독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공포에 질린 눈. 여기서 끝인 걸까요? 한국에 와서 꿈꾸던 행복은 여기까지인 걸까요? 저 멀리서 다시 김 씨의 트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공포, 그것은 마치 에스토니아의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차가운 고립감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바라본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태준 씨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고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 배어나온 피가 스타킹을 적시고 굳어가며 딱딱한 껍질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따위 육체적 고통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장독대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독 안에는 할머니의 50년 세월이, 태준 씨의 재기하려는 땀방울이,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일이면 불도저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어둠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키려 했던 이곳을, 태준 씨가 절룩거리는 다리로 지켜내려 했던 우리 가족의 터전을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태준 씨의 머리맡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낡고 유행 지난 원피스였지만 구겨진 자존심만은 다림질하듯 펴고 싶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읍내 장터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해군 특산물 축제가 열리는 날이자 김 씨가 말한 최후 통첩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과 군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공장의 불법성을 공론화하고 자신의 인수를 정당화하려는 쇼를 벌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제게는 그 모든 소음이 저를 조롱하는 야유처럼 들렸습니다. 축제장 한가운데 마련된 야외 무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김 씨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기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남해의 자랑인 멸치 액젓과 된장,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위생관념도 없는 무허가 시설에서,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대충 버무린 음식을 우리 남해의 특산물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저번에 뉴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럽게 만든다던데. 박씨 할매가 노망이 났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다 망치네. 군중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의 이방인.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크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김 씨의 연설이 뚝 끊겼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불법 체류자 주제의 군청 행사가 우습게 보이나? 그는 마이크를 통해 저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한국인 강태준의 아내이자 박말순 명인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된장은 더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 그대로 제 손으로 매일 장독을 닦으며 만들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걸 누가 믿어? 그리고 전통? 웃기고 있네. 피아노니 뭐니 하면서 요란하게 쇼나 하는 게 무슨 전통이야? 김 씨가 낄낄거리자 주변에 있던 그의 패거리들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가르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무대 뒤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잘 재단된 회색 슈트, 행거치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시골 장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가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와 그 남자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물건들은 제가 아주 확실하게 준비해. 김 씨가 내민 손을 무시한 채 그 중년 남성은 차가운 눈으로 좌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저에게 와서 멈췄습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김 씨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계장, 내가 찾던 게 이겁니까?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제가 만든 영상, 피아노 선율에 숙성되는 된장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그게 저 영상은 다 조작된 겁니다. 가짜예요. 저 여자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조작이라. 남자는 김 씨의 말을 자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지독히도 건조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소피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H그룹의 유통사업부 최전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된장을 백화점 프리미엄 라인에 입점시키고 싶어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김 계장 말로는 당신네 공장이 위생불량에 영상도 전부 연출된 가짜라더군요. 제품도 이미 전량 폐기해야 할 수준이라고. H그룹, 한국 최고의 유통 대기업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기회를 가로채기 위해 우리를 몰아내고 자신이 만든 저급한 된장을 우리 브랜드인 척 납품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김 계장이 우리 공장을 뺏으려고 꾸민 짓입니다. 우리 된장은 진짜입니다. 제 피아노도 할머니의 손맛도 전부 진짜예요. 제가 절규하듯 외치자 김 씨가 험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전무님 듣지 마십시오. 저거 다 거짓부렁입니다.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 게 폰만 잡는 겁니다. 시골촌 구석에 피아노가 어디 있다고. 최전무라는 사람은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김 씨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무대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축제 행사를 위해 마을 회관에서 끄집어내 온 칠이 다 벗겨지고 건반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증명해 보시죠. 최 전무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네. 진짜라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세요. 당신 영상 속 그 연주, 그 느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만든 그 브랜드의 가치가 쇼가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못한다면 김 계장 말대로 사기로 간주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기회이자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시장 바닥, 그리고 조율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낡은 피아노.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연주를 하라니요. 김 씨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보라지. 젓가락 행진곡이나 칠 줄 아나? 꼴값 떨지 말고 내려와. 우하는 야유가 군중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파 뒤쪽에서 목발을 짚고 땀범벅이 되어 달려온 태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소피아. 보여줘. 그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장터의 흙먼지와 비릿한 냄새가 들어왔지만 내뱉는 숨과 함께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피아노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건반 사이에 낀 먼지의 까끌까끌함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고 제 머릿속에는 에스토니아의 고요한 숲,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의 바람소리, 그리고 남해의 파도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할머니가 장독대를 닦으며 흥얼거리던 구수한 민요 가락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음악의 원천이었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100-. 조율이 틀어져 약간은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야, 소리가 왜 저래?
하는 비아냥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하지만 평범한 녹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선율을 쇼팽의 스타일에 녹여 편곡한 저만의 변주곡이었습니다. 왼손이 낮고 묵직하게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남해의 파도를 그렸습니다. 뚱뚱뚱.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깊은 울림이 낡은 피아노의 현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애절하고도 서글픈 아리랑의 멜로디를 타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저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짓밟으려는 세상에 대한 오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비명을 지르듯 혹은 환호하듯 격정적인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고음부에 트릴 이 멸치대가 튀어오르는 윤슬처럼 반짝였고 저음부의 강렬한 타건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몰아쳤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속눈썹을 적셨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제 영혼이 손끝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몰입감이었습니다. 어느새 장터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생선을 다듬던 칼질 소리도 흥정하던 고함 소리도 김씨의 비웃음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오직 제 피아노 소리만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홀린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경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이로움과 충격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휘몰아치던 격정적인 멜로디가 서서히 잦아들며 다시 처음의 고요하고 슬픈 아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음, 가장 높은 도음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길게 눌렀습니다. 띵! 그 여운이 스피커를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건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정적.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장터를 짓눌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만국기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보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박수 소리 하나가 터져나왔습니다. 짝짝짝. 최전무였습니다. 그 냉정하던 남자가 굳은 표정을 풀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브라보! 를 외쳤고 시장통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태준 씨는 목발을 짚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가 자신의 온몸으로 써내려간 편견에 맞선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자 승전보였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국경도, 인종도, 편견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김 씨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김 계장, 이게 가짜라고? 내 눈에는 당신이 가짜 같은데.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박수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터져나온 함성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장터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제 고막이 웅웅거릴 정도로 압도적인 소리였습니다. 시장통의 흙바닥이 사람들의 발 구르는 소리에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발바닥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 진동은 제 다리를 타고 올라와 얼어붙어 있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김 계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가는 것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천천히 김 계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하고 흙바닥을 울릴 때마다 김 계장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최 전무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 계장을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김 계장, 당신이 말한 사기가 이런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가 가짜라고요? 최 전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분노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계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그게... 전무님, 저건 다 쇼입니다. 감성팔이 하려고 연기하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원래 술집에서 피아노 치던 여자라는 소문도 있고. 그 순간 탁 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 들고 있던 고등어를 김 계장의 발치에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디서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우리가 다 봤어. 저 애가 새벽마다 장독 닦고 멸치 다듬는 거 우리가 다 봤다고. 아주머니의 일갈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맞아.
계장 네가 욕심나서 저 집 괴롭힌 거 모를 줄 알아? 군청에 찌른 것도 네 짓이지? 아주 마을 망신은 혼자 다 시키네. 사람들은 김 계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군중의 야유는 김 계장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투석기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김 계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권력을 휘두르던 유지의 모습이 아니라 패잔병보다 못한 비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소피아 씨, 오늘 당신의 연주는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공연보다 진정성 있었습니다. 우리 H그룹은 단순히 맛있는 된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를 찾고 있었죠. 당신의 피아노와 시어머니의 장맛,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브랜드가 찾던 완벽한 가치입니다. 그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함의 모서리가 제 손바닥을 찌르는 그 감각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위생 문제는 저희 법무팀과 설비팀이 투입되어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김 계장 같은 사람이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태준 씨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땀 냄새와 섞인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태준 씨의 눈물 젖은 볼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를 살렸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잠들어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위어버린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을 멸치와 씨름하느라 지문이 닳아 없어진 그 손을 제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는교. 우리 이겼어에. 나쁜 놈들 다 도망가고 큰 회사랑 계약도 했어에. 이제 장독대 아무도 못 건드려에. 제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저와 태준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할매, 정신이 드나?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을 달싹거리셨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자 쉰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장독대는 괴았나?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자식보다 당신 목숨보다 장독대를 먼저 챙기시는 그 마음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나도 안 깨지고 다 그대로 있어요. 이제 우리 부자 될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더니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100만 불짜리 계약서보다 더 값진 우리 가족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H그룹의 지원으로 공장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창고가 철거되고 위생적인 현대식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는 깔끔한 보도블록이 깔렸고 장독대 구역은 유리돔으로 덮여 날씨에 상관없이 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군청 직원들이 와서 장독대에 붙어있던 빨간 압류 딱지를 떼어내던 날이었습니다. 찡 마이너스 하고 딱지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도 하나씩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끈적한 접착제 자국을 행주로 닦아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엘레나의 피아노 된장은 전국 백화점에 입점하며 없어서 못 파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 피아노 연주가 담긴 QR코드가 부착된 된장 항아리는 선물용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태준 씨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목발 없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도 꽤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장아장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머니의 껌딱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임신한 채 쫓겨나듯 집을 떠나온 이후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꼭 모셔오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 혹시나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가 제게 비행기 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인천발 에스토니아행 그리고 에스토니아발 인천행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가자, 소피아. 장모님 모시러 가자.
당신이 성공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태준 씨의 깊은 배려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에스토니아의 고향집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눈보라를 뚫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낡은 목조주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더 늙고 초라해진 모습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피야? 엄마.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장작 냄새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그땐 내가 미쳤었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하기 싫어서 모질게 굴었어. 용서해다오. 어머니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랑 같이 한국 가시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높은 빌딩과 화려한 조명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도착했을 때 펼쳐진 푸른 바다와 으리으리하게 변한 기와집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대문 앞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어머니가 마주 섰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시골 안악과 한국 남해의 억척 할매. 살아온 환경도 언어도 달랐지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주름진 손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사부인, 먼 길 오느라 욕봤소. 내 며느리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맙소.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으리다. 할머니의 눈빛을 읽으셨는지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씨암탉을 잡고 갈비찜을 하셨고 어머니는 에스토니아 전통 스튜를 끓이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스튜의 향신료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밥상. 하늘이가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재롱을 부리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 갇혀 죽어가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어머니와 남편,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남해의 노을이 마당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고 태준 씨는 하늘이를 무등 태우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지난날의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매서운 추위,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 낯선 한국 땅에서의 두려움, 사람들의 멸시, 그리고 장독대가 깨지던 날의 절망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사막 같은 제 인생의 태준 씨가 비가 되어 내려주었고 할머니가 비옥한 땅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땅에 깊게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동시에 박수를 치셨습니다. 두 분의 박수 소리는 그 어떤 콩쿠르의 환호보다 더 크고 벅찬 울림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내 인생의 겨울은 이제 끝났어.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봄일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은은한 피아노 향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모래폭풍과 같아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푸른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 소피아는 이제 에스토니아의 가난한 소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해 장독대 1000개를 지키는 며느리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꿈을 이룬 피아니스트 CEO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